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주제는 바로 졸혼입니다. 최근 특히 중장년층 분들로부터 졸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따로 살 수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부부인 채로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졸혼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졸혼을 하게 되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졸혼을 하면 상속 문제나 연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졸혼 중에 다른 사람을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졸혼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오십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도 졸혼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혼이라는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하며 별거와도 다른 개념입니다. 최근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께서 졸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졸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가 2004년 출간한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졸혼 개념도 이런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졸혼의 한자어를 살펴보면 졸업할 졸과 혼인의 혼자를 씁니다. 즉, 혼인 생활에서 졸업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한다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동창회에서 만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지속한다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졸혼이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먼저 생겨나고 법이 나중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법원이 졸혼을 인정했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기도 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내린 것은 조정 결정이지 판결이 아니었고 이는 졸혼 제도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승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졸혼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분할 절차로 다툴 필요도 없고 사회적 체면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주는 충격과 스트레스도 최소화할 수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법적 공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기에 예상치 못한 분쟁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전체 이혼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졸혼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적 보호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졸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의 법적 효력과 의미, 그리고 법원 조정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그리고 정조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혼인신고와 함께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동거의무란 부부가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물론 직업상 혹은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 수는 있지만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동거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동거 의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시적 별거는 동거 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별거하는 것은 동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조 의무는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가사 분담, 자녀 양육, 의사결정 등 모든 가정 생활에 있어서 상호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민법 826조 제1항에 부부는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정조 의무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사상의 의무로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조 의무 위반 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3조에 따라 혼인관계가 해소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부의 의무가 소멸됩니다. 동시에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과 민법 제843조의 3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청산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양적인 성격의 재산 분할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혼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부부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졸혼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법적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 별거 합의를 통해 일부 의무를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과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부의 의무가 당사자 간 합의로도 완전하게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조 의무의 경우 우리는 졸혼 협의를 했으니 각자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교제해도 된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조 의무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나온 이른바 졸혼 조정 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법원이 졸혼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 결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고 법원이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성립합니다. 즉, 법원이 졸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법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정과 판결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은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여 내리는 법적 판단이지만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조정 결정이 졸혼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의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한 재산 이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조론 상황에서 생활비 지급이 과연 부양 의무의 이행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별거 상황에서의 생활비 지급을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시 적용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할 때 법정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받게 되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금과 관련해서도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금법상 이혼을 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조론 부부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조론 배우자에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이혼을 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받아야 하는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조론한 배우자에게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셨던 분들에게는 노후 생계에 매우 중요하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조론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장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는 정조 의무입니다. 조론 합의에서 각자 자유로운 개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정조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론한 부부의 한 일방이 제3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정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주지방법원의 조론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조론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 갈등을 넘어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황이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A씨는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가 법원에 표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조론 형태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법원의 조정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씨와 B씨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 상태를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번 결정에 따라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무가 면제되고 어떤 의무가 유지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 제사 등 가족 행사에 상대방을 동반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동거 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면제했습니다. 넷째, 재산 관련 제약을 두었습니다. 서로 상대방과 협의 없이 거액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 부부 재산 상황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정적 결정에 상호 견제 장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금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B씨는 주치 상태에서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정폭력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입니다. 법원은 B씨는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21시 이후에는 방문하지 않고 주치 상태에서는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경제적 의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별거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정 결정이 갖는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긍정적 측면을 보면 법원이 당사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제3의 길을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어디까지나 특정 사건에서의 조정 결정일 뿐 조론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지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정 결정 이후 전국의 가정법원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법원마다 접근 방식이나 기준이 각양각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론과 황혼이혼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은 혼인관계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배우자와의 법률적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고 법적으로는 완전한 타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합니다. 반면 졸혼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유지한 채 생활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고 법적 권리와 의무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부 의무를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차이는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할 때 황혼이혼을 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지만 조론의 경우에는 여전히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하면 새롭게 제3의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신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조론 상태에서는 기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재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론 중에 다른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중혼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황혼이혼 시에는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고
기여도와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서 이혼 후에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혼인 생활 내내 가사 노동에 힘드셨던 여성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조론은 이러한 법적인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세 부과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들 간의 상속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였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이혼한 순간부터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 후에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배우자로부터 별도의 유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이혼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조론의 경우에는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권도 그대로 인정되고 유류분에 대한 권리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론 상태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별거해 왔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이혼을 한 부모님이 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조론 중에 새로운 교제 상대가 있었다면 복잡한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조론 시점에 미리 적어도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여러 가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혼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론은 사회적으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친인척 관계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단순히 따로 살고 있다, 별거 중이다 정도로 말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체면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론 상태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여전히 부부로 인식해서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론이 실제로 어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앞서 설명드린 조정 사례와는 다른 일반적인 조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 40년 차에 조론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골프와 등산, 여러 사회활동을 즐기며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조용히 독서하고 서예도 배우고 문화활동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성취감 있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은퇴 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을 가고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가고 늦은 시간까지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게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여러 예술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이런 서로의 성향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특히나 남편이 은퇴한 직후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남편이 바빠서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은퇴 후에 매일매일 밤낮으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이러한 성향과 생활 패턴의 차이가 서로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노력을 해왔고 희생을 했는데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입장이셨고 아내는 나도 40년 동안
당신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내조를 하고 맞춰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한테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도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고 다퉈왔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아봤지만 두 사람의 성향의 차이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 두 사람만의 공간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큰 싸움은 없었지만 서로가 느끼는 마찰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정을 단번에 끊기는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이혼이라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되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별거 기간 동안 서로의 부부로서의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기존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아내는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명절과 생일 등 중요한 가족 행사는 서로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중요 재산인 아파트, 예금, 주식 등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되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 처분은 서로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되 제3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두 사람이 매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활발하게 원하던 사회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아내 역시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들을 누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월 200만 원의 생활비 지급도 서로에게 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과 갖고 있던 돈을 운용한 수익으로 충분히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었고 배우자분도 그 정도면 혼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명절에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매우 원만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자녀분들도 처음에는 부모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아들은 두 분이 각자 원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했고 딸은 이혼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세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장 크게 생긴 문제는 먼저 남편이 지인의 보증을 섰던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사업을 하면서 연대 보증을 부탁했는데 사업이 워낙 잘 되던 후배였기에 남편은 큰 생각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후배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남편이 이러한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보증 서게 되면서 어떻게 자신과 상의도 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아니 조론도 했고 각자 알아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왜 내 일에 간섭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었고 아내는 자신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처분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이라고 했지만 점차 연인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보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론 합의에서 명백하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조론이라는 것을 한 이상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것은 나의 자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4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셨죠. 또한 재산 처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보증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변제할 금원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향후에 이 아파트가 가치가 올랐을 때 자신들의 노후와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확보해야 될 자금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률 상담을 여러 군데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교제 상대인 여성분에게 내연관계 중단을 요구했고 상간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었죠.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자 원래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던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이런 합의를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서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 아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쟁이 지속되면서 가족관계도 급속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모의 조론을 지지했지만 이러한 다툼이 시작되자 결국 차라리 이혼하시지 그랬냐 하는 입장을 내세우며 부모님에 대한 실망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을 만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머니가 법적 조치까지 취하게 하겠다는 것은 또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동호회에서는 남편과 연인 사이의 관계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인이 있는데 저런 관계를 갖는 것이 적절하냐는 여러 지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사정을 알게 된 아내의 친구들도 아니 뭐 이혼을 하면 했지 또 뭐 본인이 동의를 해놓고 조론에 대해서 동의를 해놓고 뭐 이렇게까지 또 다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했던 시간뿐만 아니라 조론 기간의 문제들이 특히 법적으로 여러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별거 이후의 채무이기 때문에 고유 채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 정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위자료를 과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별거 기간, 조론 기간 동안에 변동된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지가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그 과정에서 많은 법률 비용과 감정 소모를 하면서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과 남편의 연인이었던 여성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조론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간 의무관계의 불분명성입니다. 부부의 의무가 어떤 것이 면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은 면제가 되지 않는지 불명확합니다. 둘째, 재산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 절차 없이 각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정조 의무의 지속성입니다. 새롭게 교제하는 사람과 여전히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예상치 못한 악화입니다. 오히려 조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법적인 보호가 되지 않는 불분명성 때문에 가족관계가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론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회적인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조론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조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조론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지급한다거나 재산을 나눈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 자녀들의 반응, 사회적인 관계 변화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따로 산다는 합의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애매한 합의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론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도 각자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체면도 유지할 수 있으며 상속과 연금에 관한 혜택도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론은 심각한 법적 한계와 위험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법 체계가 조론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보도된 사례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조론은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 법적 공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복잡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가능하면 이혼을 택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다음 상황 등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법적 불안정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둘째, 극도로 상세한 사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상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시고 자녀들과도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정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론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이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